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서유럽 봉건제도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한 로마 제국 위에 그 유럽 땅에 과연 어떠한 국가들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 국가들이 운영하였던 봉건제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이해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 중세 봉건제도,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면 돼요. 자, 그랬을 때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성립. 이렇게 쓰자. 성립. 자,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면은 우선 로마의 멸망부터 같이 살펴봐야 돼요. 특히 로마 멸망에 따른 로마 멸망을 이끈 게르만족의 대이동.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돼요. 게르만족 이동.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프랑크 왕국 이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 유럽 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따라따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유럽 지도는 좀 그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참 힘들다. 자, 이랬을 때, 영국도 그리고, 영국은 이렇게 그리자. 미안해. 자, 이렇게 있을 때, 당시 이제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있었고, 북쪽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게르만족이 있었어요. 원래 게르만족은 또 더 옆에 있었던 애들이긴 한데 좀 밀려서 왔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가 이제 라인강변, 라인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되게 막 순박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틈엔가, 자, 어느 틈엔가 이제 몇 세기냐면은 한 4세기 후반쯤에 어떠한 민족이 훈족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미안해요. 자, 훈족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위기에 빠져요. 원래 근데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견제 때문에 이쪽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아주 일부분이 이제 뭐 농민이라든가 혹은 용병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거든. 근데 훈족이 여기서 엄청나게 위협을 해버리니까 게르만족 입장에서는 도망을 가야지.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 아주 대거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로마가 잘 나갈 때였으면 막았을 거야. 들어오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로마가 당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주 막 다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한 과정 중에서 로마 황제, 마지막 황제 중에 좀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얘가 당시에 게르만 용병대장을 모욕했다가 암살을 당해요. 오도아케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4세기 후반에 훈족에 인해서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다. 자, 로마 멸망 같은 경우는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476년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와,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망했어. 호랑이가 죽으니까 이제 산에 이리, 늑대,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막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고 막 까불 치는 거야. 와, 막 나대고 있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왕국, 프랑크 왕국이 조금 두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성립했으니까 성립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게르만족에 이동해서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 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자, 왜 프랑크 왕국이 이 많은 민족 중에서, 많은 국가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냐면은 프랑크 왕국이, 이 프랑크족이 별로 안 먼 데 있었어. 얘네가 그냥 어디? 지금의 프랑스, 당시 이제 갈리아 지방으로 이사를 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거지가 가까워요. 본거지 뭐라고 쓸까요? 가깝. 가깝. 그러니까 당연히 적응하기가 쉽겠지. 아니, 그냥 옆에 땅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했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뭐 옛날에 살던 데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네. 훨씬 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적응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누가 있냐면은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로비스. 로비스. 자, 이 사람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이제 대장이었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무슨 왕조를 세우냐면은 메로빙거 왕조를 세웁니다. 메로빙거.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프랑크 왕국의 대장이었는데 기독교를 믿게 돼요. 크리스토교를 믿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나온대. 당시 여기에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 입장에서 막 이제 나라 망해가지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저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막 수염 막 걸그룹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집 짓고 막 살려고 해. 무섭잖아. 근데 얘네가 일요일마다 막 교회 옆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만세반석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되게 덩치 크고 무서운 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순둥순둥하고 막 얘기 잘하는 거야. 대장이 크리스트교를 개종을 하니까 당연히 프랑크 왕국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개종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랑 융합하기가 쉽겠지. 내 짝꿍인데 괜찮아, 얘 사람 안 물어. 교회 다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트교 개종,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인물들이 되게 중요해요. 프랑크 왕국이 어떠한 인물들에 의해서 다 지금 이제 유럽의 중심 세력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클로비스가 근데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때부터 정말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카롤루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면은 궁제야. 우리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재상 출신이야. 근데 왕이 죽고 나서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궁제 출신이었던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정권 장악.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힘을 갖고 있는데 당시 남쪽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냐면은 이슬람 세력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었어.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쳐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바로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들을 막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 격퇴. 이슬람 세력 격퇴. 요게 이제 푸아티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푸아티에서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랬을 때 원래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냈어. 이거 엄청난 거거든. 기독교 세계의 어떻게 보면 수호자,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피핀. 야, 얘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샤바가. 자, 피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은, 지금 보니까 클로비스, 메로빙거 왕조가 약해. 근데 우리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막 득세를 해.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얘한테 예쁨 받으면 우리 집안 엄청나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피핀이랑 누구랑 썸씽이 생기느냐? 교황이랑 생기게 돼요. 교황. 자, 근데 여러분, 교황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서워. 왜냐면 서로만 멸망했거든. 그래, 교회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 근데 막 저기서 막 이상한 막 민족들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깽판 치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그 깽판 치는 애들 중에서 대장이 갑자기 러브콜을 막 나한테 보내네? 고맙잖아. 이 자식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자, 맞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 교황은 서로마 교황입니다. 당시 동로마는 잘 나가요. 서로마보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핀이 또 교황한테 뭘 선물하냐면은 바로 롬바라고 쓸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쓰세요. 롬바르드 왕국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교황한테 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비유로 들면은 가장 큰 듬직한 애가 나랑 이제 막 결혼하겠다고 하고 지금 뭐야 이거 전셋집을 마련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전셋집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성 불가침 지역이래.
그러니까 바티칸의 지금 시종인 거지. 나한테 전세질까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피핀이 나중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카롤린거 왕조를 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핀은 그럴만하지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정통성. 여러분들은 지금 정권 찬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카롤린거 왕조를 개창하면서 교황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아니라 카롤린거 왕조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카를로스 대제. 뭐 이제 영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샤를마뉴 뭐 이렇게 카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주 유럽에서 거의 그냥 당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서유럽에. 그냥 이거 얘가 만들었어. 자,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싸움 잘합니다. 무력이 한 97, 96이야. 장수들도 많고. 그랬을 때 서로마 제국 영토를 거의 회복해요. 거의 회복. 이슬람 세력 뭐 니네 뭐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안 보이죠? 제가 미안해. 자, 서로마 제국 영토 거의 회복하는데, 얘네가 그냥 머리도 근육이야? 아니야. 머리엔 또 뇌가 있어. 되게 예술을 사랑해. 그러면서 문예 활동도 벌입니다. 문예 활동. 그러니까 운동선수인 줄 알았는데 작곡가의 미술가인 거야. 자, 문예 활동을 벌이는데, 문예 활동. 자, 궁정에다가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정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게 되느냐, 뭘 배우게 되느냐, 고전문학, 고전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고전은 뭐야? 로마, 그리스 시대의 그런 문학이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왜 이게 고전이라고 해서 막 되게 띄워주냐면은, 당시 유럽 세계에 어떤 세계냐면은 우리 이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 멸망 이후에.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 전까지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야만인들밖에 없어. 되게 이제 막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대 로마, 그리스, 그 인간 중심이었던 따뜻한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학문들을 다시금 생각한다는 거지. 종교에 편협하지 않고. 물론 종교 열심히 믿습니다. 카를로스 대제. 그러한 모습들이 엄청나게 멋있어 보였다. 정말로 화려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느냐? 바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상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 이야 대단해. 서로마 제국 영토 거의 회복했고, 더불어서 문예 부흥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 이 사람한테 엄청난 자기를 내립니다. 자기가 아니지 대관을 한다라는 거지. 바로 뭐냐? 카롤루스 대제에게, 요건 여러분들이 800년 연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서로마 황제로 임명을 해요. 이전에 없어졌던 서로마 황제, 당신이 적격이다 얘기하면서 서로마 황제의 임관이 아니라 즉위를 시킨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뻐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많아요. 서로마 제국, 서로마 황제, 더불어서 문예 부흥 활동, 그리고 이것들을 총체로 합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를로스 대제는 고대 로마 플러스, 그리고 로마에 같이 있었던 크리스트교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바로 게르만족의 문화. 묻었다. 게르만족 문화. 게르만 문화를 합하여 무엇을 만들어내었다? 바로 중세 유럽의 문화를 시작하였다. 중세 유럽을 시작하는 그러한 대단한 황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은, 자, 프랑크 왕국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지울게요, 요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열을 살펴볼 거예요. 분열. 뭐 잘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분열을 해. 자, 분열. 분열. 원래 여러분들 조상님이 대단하면은 후손들이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카를로스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카를로스 대제가 사후 카를로스 스 대제 사후 돌아가신 다음에 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거대한 땅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굉장히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9세기잖아요. 9세기 중후반에 어떠한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냐? 바로 이제 베르댕 혹은 메르센 조약이 맺어지게 돼요. 뭐냐면은 이 후손들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이루어 놓았던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본인이 후계자라고 하면서 막 싸운다는 거야.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 내전이 치열해지니까 야, 그만하자. 우리 영토 그냥 너 여기까지 갖기로 하고 너 여기까지 갖기로 해. 요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조약이었다라는 거지. 베르댕 메르센이. 그런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가? 자, 제국이 세 개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서쪽 서프랑크,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중프랑크,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동프랑크. 자, 요렇게 있는데 각각 이제 서프랑크는 지금의 프랑스, 중프랑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동프랑크 같은 경우는 독일. 요렇게 그 각 국가들의 시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 그리고 이제 발전, 분열, 요렇게 세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세 봉건제의 성립 혹은 형성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봉건제죠. 봉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봉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립 파트를 살펴볼게요. 성립. 성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밀하게 유럽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지도는 되게 쉽게 그려지는데 유럽 지도는 되게 힘들어요. 자, 유럽 지도. 자, 이렇게 있는데 당시 이제 유럽은 봉건제 성립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그냥 혼돈과 공포, 이런 느낌이야. 자,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당시에 북쪽에 어떠한 친구들이 있었느냐? 바로 노르만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 노르만.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킹즈, 이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그냥 막 이곳저곳을 막 다 찔러보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9세기쯤 되면은, 9세기 이제 중후반쯤 되면은 이 노르만인들이 유럽을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느냐? 우선은 요쪽 노르망디, 프랑크 왕국의 노르망디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점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냐면은 프랑크 왕국이 노르만 애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근데 니네 여기 땅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임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노르망디, 노르만인들이 사는 땅,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쪽으로는 키예프 공국을 건설을 해요. 키예프 공국 되게 넓거든요. 러시아의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 키예프 공국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지중해 한가운데인 시칠리아 섬을 점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을 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르만인들이 세웠다고 해서 이제 노르만 왕조를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끝 아니지. 끝 아니지. 여러분, 혼돈이 아니지. 자, 요 동유럽 쪽에 붉은 기운에 이제 마자르족이 있어요. 마자르족. 이들이 어디서 동유럽으로 와가지고 유럽을 침공하게 됩니다. 침공해. 그러니까 누가
당시 이제 이쪽에 이제 동쪽 동프랑크 이제 독일 쪽에서 오토 1세가 이렇게 겨우겨우 맞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무섭잖아. 침략해. 아니 해안가에서 이제 막 이제 해수욕 좀 할까 이러니까 이제 막 노르만족 쳐들어오고 있고 옆 산동네에서는 마자르족 쳐들어오고 있고 아유 이제 좀 끝나는 건가 막 이러고 싶은데 갑자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바로 알라가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갑툭튀. 너 뭔데? 이러한 애들이 또 다시 또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베리아 반도를 또 이제 옛날 또 이제 그런 꿈을 못 잊고 비잔틴 제국 이때 엄청 이제 두드려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자, 혼란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야. 유럽인들 되게 무서워. 노르만, 마자르, 그리고 이제 이슬람. 옛날에 그 우리를 지켜주던 로마 제국은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9세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9세기 이후.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봉건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가장 용감한 자, 힘을 가진 자, 왕을 필두로 하여서 누구? 전사 계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자. 전사 계급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아래 전사 계급 아래에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러는 예속농민, 예속된 농민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왕이 있고 전사 계급은 뭐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봉신, 나중에 이제 봉신이 되는 영주가 되는 그러한 친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속 농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전사 계급의 보호를 받아야겠죠. 혼자서 어떻게 지켜 이러한 상황을.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봉건제 성립의 그러한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봉건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이 이제 갖춰지게 되느냐? 바로 이제 주종관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야. 주군!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이제 그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냐? 바로, 왕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장원제 아래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노르만족 쳐들어오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왕과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전사계급, 나중에 이제 봉신, 이들이 의해서 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보호를 받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왜 지웠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주종제, 주종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바로 구조. 자, 봉건제의 구조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장원제랑 그리고 주종관계, 주종제, 요거 두 개입니다. 정치, 경제,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왕은 전사한테 무엇을 주느냐? 왕은 전사한테 전사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봉신이라고 할게요. 봉신. 발음이 좀 이상한데? 봉신. 자, 그랬을 때 이제 봉신에게 무엇을 주느냐? 왕은 땅을 주는 거지. 영지를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땅을. 자, 땅을 주면서 자, 너에게 이 땅을 하사할 테니 잘 지켜라. 대신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돼? 봉신은 왕한테 그렇지 충성을 바쳐야지. 충성. 그리고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돼. 왕이 어벤져스 어셈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르르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와야 돼.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다는 거. 대신 여기서 이 영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영토는 이제 왕이 아니라 봉신 거야. 소유권은 물론 왕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기에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이라든가
뭐 군사적이라든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간섭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불입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줬으니까 세금이든 뭐 재판이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봉신 마음대로 할게요. 왕? 오케이, 인정. 대신 너 언제든지 내가 군사적인 이런 거 지원 요청했을 때 꼭 와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계약 관계가, 의무가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쌍무적 계약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거예요. 쌍무적 계약 관계. 자,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쪽이 한쪽이 의무를 진행하지 않으면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명이 그냥 나 안 해 이러면은 이제 그 계약 파기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왕이 이 봉신들을 다스리는데 그 막강한 권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방 분권적. 그러니까 왕이 그냥 가장 큰 영주 중에 하나인 거야. 막 우리 막 동양에서 얘기하는 막 황제폐하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제일 싸움 잘하는 영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럽 사회에서 특히 이제 중세 유럽에서 왕은 그래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또 프랑크 왕국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봉신과 예속 농민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자, 이 봉신 같은 경우는 예속 농민한테 뭘 해주느냐? 바로 이제 보호를 해줘요. 아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잖아. 무서운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보호를 해주거나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예속농민 같은 경우는 이 위에다가 공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노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특히 이제 장원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장원제.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장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선 가운데에 영주의 성이 있어요. 제일 높아. 제일 그러면 해자가 있고, 해자가 이제 그겁니다. 그 막 이렇게 물이 있는 거,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 시설. 자,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땅이 있어요. 누구 거? 영주 거. 영주가 제일 좋은 땅 써.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땅이 있어요? 마을 공동 경유지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그 경작지. 그리고 농노들이 조금씩 자기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산림, 산. 그리고 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가? 바로 이제 이 장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앗간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바로 교회. 교회. 요게 이제 장원제예요. 뭐야 이게?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요 예속농민과 이제 이 영주 간에 어떠한 이제 운영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어디를? 이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해줘야 돼. 아, 빡세.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공동 경작지도 해야 돼. 공동 경작지도. 자, 그럼 언제?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내 땅을 경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땅이 그렇게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막 거름 주는 것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경작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삼포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경지, 땅을 쉬게 하는 휴경지, 그리고 봄에 갈게 하는 이제 춘경지, 그리고 가을에 갈게 하는 춘경지. 미안해, 다시 할게. 그러니까 봄춘자 써서 이제 춘경지, 그리고 가을 추경지, 그리고 쉬는 휴경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너무 이제 힘들어. 그런데 내가 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곡식들을 이제 빻아야지 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빻으려고 하니까 야, 지금 이 장원에서 이제 지금 있는 이 시설, 공동시설 이용해. 저 돈 없는데요? 야, 이용해, 임마.
돈도 내. 공동 요 시설을 강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함에 따라서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요. 빡세. 너무 힘들다. 좀 일요일은 좀 쉬어볼까? 미쳤어요. 마녀사냥 당합니다. 일요일날 집에 교회 안 가면은 죽어요. 마녀사냥 당해. 일요일은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농노들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나 이사 갈래. 이사 갈 수 있어요? 이사 안 된다. 어려운 말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노예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 약간 노예야. 네? 너 사실은 예속농민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농노야. 농민 플러스 노비. 젠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 결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결혼의 자유. 그래서 반자유민 상태. 알아서 이제 결혼해라. 대신 너 이사는 못 가.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지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가 이제 봉건제 아까 성립 살펴봤죠. 배경 보면서. 그리고 구조. 요러한 구조와 여기 주종관계, 쌍무적 계약관계, 그리고 장원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봉건 왕국들의 그러한 성립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건데, 3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그렸습니다. 굉장히 대충 그렸어요. 자, 프랑크 왕국이 있었어요. 서프랑크. 자, 이제 선수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서프랑크. 얘네들은 나중에 그냥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부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었던 동프랑크.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었던 노르망디 공국. 노르망디가 어딨지? 잘못 그렸어. 몰라. 여기가 노르망디야. 자, 노르망디 공국. 자, 요렇게 있는데 우선 서프랑크부터 살펴볼게요. 서프랑크. 아까 제가 봉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건제도를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국가가 어떤 국가였느냐? 바로 요 서프랑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제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게 이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왕의 권한은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한 영주 중에 한 명인 거야. 동양권에서 말하는 왕 혹은 황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서프랑크에서 이제 왕을 추대를 하는데 바로 누구? 바로 이제 위그 카페. 커피 이름 같은데 카페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의 어떠한 왕조? 카페 왕조를 형성하게 된다. 중세 유럽의 봉건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프랑크 하나 살펴볼게요. 동프랑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서프랑크보다는 좀 강해요. 근데 뭐냐면은 주변의 침략들을 잘 막아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자르족이라든가 또 이제 슬라브족이라든가 그리고 또 동프랑크가 이제 또 어디를 이탈리아의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 친구가. 야! 일어나! 졸지 마! 그냥 해봤습니다. 지금쯤에 이제 잘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랬을 때, 되게 무슨 막 디펜스의 방어야. 그러니까, 이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토 1세예요. 오토 1세. 무슨 자동으로 외부의 침입과 내란을 막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황이 뭐라고 임명을 해주느냐? 당신은 바로 사르마뉴 대제의 후계자야, 거의. 거의 그냥 그 잠잠했던 그런 유럽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떠오르는 횃불이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신성 로마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로마 황제로 임명을 하고, 이게 이제 바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불리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볼 건데 되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 독일 요쪽 지방의 이제 황제들은 자국 문제에 신경을 안 써요. 오로지 어디? 이탈리아 문제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막 나라도 좀 막 낙후되고 막 지네끼리 찢어져 있고 막 그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독일 역사 보면은 항상 뭐 프랑스, 영국은 되게 막 하나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독일은 막 찢어져가지고 막 쪼꼬미 막 이렇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어쨌든 동프랑크 오토 1세 로마 황제였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라는 거.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실 서프랑크라든가 동프랑크는 좀 그래. 그냥 그래. 근데 이제 이게 티오피야 거의. 티오피. 자, 노르망디 공부. 아까 이제 노르만족이 쳐들어왔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노르망디 공국에서 공국이 이제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야. 그랬을 때, 옆쪽 이 잉글랜드가 굉장히 탐나. 되게 막 그리고 얘네들 군사 보니까 귀여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르망디 공국에서 잉글랜드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버려요. 물론 스코틀랜드.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공국이 잉글랜드 왕도 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나중에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과정에서 되게 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노르망디 공국은 프랑크 왕국의 신하거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은 잉글랜드 왕의 왕인 거지.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중에 골이 깊어지다가 100년 전쟁 뻥 터지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노르망디 공국은 결국에 이제 요쪽 잉글랜드를 점령함으로써 노르만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월리엄. 우리 귀여운 월리엄. 정보광 월리엄. 월리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리고 얘가 왕권이 되게 강했습니다. 이 영국 그리고 이제 이 본인의 이러한 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만든 책이 뭐냐? 바로 둠스데이 북입니다. 어디다 쓸까? 둠스데이 북. 둠스데이 북. 근데 여러분들 이제 둠스데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건 좀 내용이 재밌는 게 이제 이 책을 이제 간행을 할 때 막 토지 조사하고 막 토지 대장이야 이제 그런 대장인데 토지 조사하는데 너무 면밀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혹시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지구 멸망하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노르망디 공국, 정보광, 월리엄, 그리고 둠스데이 북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봉건국가의 발전,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그리고 노르망디 공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럽의 봉건주의에 대한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